빛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 그랬죠? 작용이라고 한다 그랬죠? 그 작용의 첫 번째 예시가 이제 빛입니다. 자, 그 중에서 빛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빛의 세기에 따라서 여기 가로축에 보시면 빛의 세기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세로축에 보시면 광합성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그래프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나타낸 것입니다. 자, 이 그래프는요, 은근히 시험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,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, 요것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자,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CO2를 흡수하고 물을 흡수해서 O2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. 호흡 같은 경우에는 O2와 포도당을 이용해서 CO2와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. 그쵸? 자,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요, CO2를 흡수하게 될 거고요. 호흡이 일어날 때는 CO2를 방출하게 되겠죠. 그쵸? 네,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빛의 세기가 0일 때 한번 볼게요. 빛의 세기가 0일 때면 빛이 없기 때문에 뭐만 일어날까요? 호흡만 일어나게 되겠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CO2를 완전히 방출만 하게 될 거예요. 그렇죠? 이때 방출하는 이 양, 요만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호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. 그래서 B는요, 호흡량입니다. 호흡은요, 빛이 있든 없든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일정한 양을 그리게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점점 세짐에 따라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서 방출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. 왜냐하면 이 방출한 양을 광합성이 쓰기 때문에, 그죠? 점점 줄어들게 되다가 어느 순간 0을 가지게 될 거고요. 이때 요 점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, 보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내가 호흡한 양과 총 광합성 양이 같아서 밖에서 봤을 때는 흡수도 안 하고 방출도 안 하는 0인 상태처럼 보이게 되는 게 보상점이에요. 그 다음에 점점 더 빛이 세지고요. 더 많이 광합성을 하게 될 겁니다. 저 더 많이 광합성을 하다가 보면요, 어느 순간 이게 최대가 되는 지점이 생기게 되겠죠. 그쵸? 네, 최대가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. 이때 이렇게 광합성이 최대로 완전히 일어날 때, 그래서 빛의 세기가 더 증가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빛은 그 제한 요인 되지 않아요. 그렇게 되는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, 니은은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빛이 더 세져도요, 광합성량이 더 늘어나진 않는 거죠. 빛이 완전히 포화돼서 더 이상 빛을 가지고는 이제 이 광합성량을 늘려줄 수가 없어요. 그때를 광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됐나요? 자, 그 다음에요, 이 A와 B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자, 여기 그러면 B는 아까 전에 호흡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. 요 A는 뭐가 되냐면요, 요 전체를 우린 총광합성량이라고 부를 겁니다. 여기 호흡한 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, 쭉 해가지고 이제 흡수한 양까지 올라오는 요 전체를 우린 총광합성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선생님은 총광이라고 불러줄 거예요. 그 다음에요, 우리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. 자, 치킨집의 순수익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. 순이익. 자, 그러면 내가 판매한 전체 치킨의 값을 다 더하면 내 순이익은 아니에요. 왜냐면 그 치킨을 사는데 필요한 닭 가격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매출에서 원가를 빼줘야 순이익이 나올 겁니다. 그쵸? 자,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. 전체 총 광합성량은 이만큼인데요. 내가 순수하게 광합성한 양만큼만 본다면, 그러니까 호흡량을 제외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요만큼을 순광합성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순수하게 흡수한 양만 봤을 때는 요만큼인 거죠. 바깥에서 흡수한 양은. 그래서 이걸 순광합성량이라고 불러줄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다 살펴봤죠. 그 다음에 4번과 5번을 볼 건데요. 가 같은 경우에는 양지식물이에요. 그래서 빛이 더 셀 때 더 잘 이제 적응한 게 이제 양지식물이고요.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빛이 약할 때 더 잘 자라는 게 이제 음지식물입니다. 각각 빛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해버린 거죠. 그렇죠?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적응을 하게 된 건데요. 요걸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낮은 빛에서,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낮아요. 자, 이때는요, 오히려 음지식물이 더 잘 자라요.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보상점 이후부터는요, 순광이 생깁니다. 그쵸? 순광이 생겨요. 자, 순광은요, 결과적으로는 이제 얘가 생장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됩니다. 호흡량에 비해서 더 많이 이제 광합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장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순광이 봐봐요.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은 곳에서는 순광이 거의 없어요. 그쵸?
여기 기억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순광이 0이에요. 그죠?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때 이미 요만큼이 순광이 되겠죠. 그죠? 아, 요만큼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. 빛의 세기가 세더라도 나는요. 근데 사실 순광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. 그죠? 그러면 빛의 세기가 센 곳에서는 오히려 누가 더 잘 자라요? 가가 더 잘 자라겠죠? 그런데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는 가보다는 오히려 나가 더 잘 자란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잎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잎을요, 한자로 엽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양지 잎 그리고 음지의 잎 해서 양엽과 음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얘네도 적응을 하게 됩니다.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빛이 세요. 빛이 세면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? 센 빛이 더 안쪽까지 투과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다 보니 이 울타리 조직을 두껍게 만들어요. 울타리 조직은요, 뭐가 많이 이제 존재하게 되냐면요, 얘 안에는 엽록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렇죠? 빽빽하게 들어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울타리 조직을 두껍게 만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양엽은 울타리 조직을 발달시켜서 두껍고 좁다는 특징이 있고요. 두 번째 음엽 한번 볼게요. 음엽은요, 빛이 세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래까지 쭉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굉장히 약한 빛이라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잎을 쫙 늘려줘요. 옆으로.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어쨌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빛이. 그래서 빛의 양을 많이 받게 하고 대신에 이렇게 밑에까지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좀 얇습니다. 그래서 얇고 넓다는 특징이 있고요. 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된 거죠.